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자식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몸이 아파도 마음이 허전해도 결국은 자식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 하나에 기대어 살아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식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노후의 마음은 자동으로 편안해질까요? 오늘은 그 믿음이 왜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지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는 묘한 두려움이 자랍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때 가장 쉽게 붙잡게 되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내게는 자식이 있잖아. 이 생각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위로는 조용히 부담과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를 무상이라고 부르지요.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의 삶, 자식의 마음, 자식의 여유는 모두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을 애써 외면한 채 자식은 늘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는 기대를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후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지. 그래도 내 외로움은 알아줘야지. 그래도 나는 특별한 존재여야 하지 않겠니? 이 작은 기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식은 위로가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아픔 그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외로움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서만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은 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자식이 바쁘면 서운해지고 반응이 늦으면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밤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자식이 나의 삶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이미 벅찹니다. 일, 가족, 책임, 경쟁, 불안, 그 속에서 부모의 외로움까지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 노후일까요? 아니면 나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일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고독 그 자체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그 노후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식이 아니라 무엇에 기대어 살고 싶은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어줄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 첫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맡길 곳을 한 곳에만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묶임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자식이 없어도 혹은 자식과 거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기반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식에게 걸어둔 마음의 기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대가 어떻게 고통으로 바뀌는지 불교의 시선으로 아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집착이란 꼭 무언가를 강하게 소유하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 역시 집착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자주 찾아야 한다는 생각,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야 한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조용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처음에는 사랑의 이름을 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중년 이후에 부모들은 자주 이런 마음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별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문득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연락이 와도 짧으면 서운해집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모를까? 이 반복되는 생각이 바로 고통을 키우는 연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상황보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바쁜 이유는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곧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보다. 이 해석이 쌓이면 외로움은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도 나는 혼자 계속 상처받는다는 점입니다. 기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왜 갑자기 어색해졌지 하고 느끼고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며 괴로워합니다. 서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기대와 집착이 관계를 서서히 마르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사랑과 집착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상대가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여유가 있지만 집착에는 늘 불안이 따라옵니다. 노후의 고통은 대부분 이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점점 멀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쉼없이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마음을 없애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 기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은 비난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아, 내가 혼자 이 생각을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이미 조금 느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괴로움은 누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문장을 몇 번 천천히 되뇌보세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은 남을 탓하던 시선을 나에게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이상하게도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마음이 사라질수록 자식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줌의 힘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통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집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놓기 위해 노후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에 대해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그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예전과 달라졌다.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니?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의 삶 역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상의 관점에서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머무르지 않고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몸이 늙어가듯 사람의 역할과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에게는 직장, 배우자, 아이 책임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삶의 흐름입니다. 중년 이후에 부모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 무상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다르지 않나 라는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고통의 틈을 만듭니다. 자식의 하루를 조금만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쌓여있는 업무, 끝나지 않는 책임,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역할이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전화 한 통 못하는 날도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공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소홀히 여기는구나. 이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추측에 상처를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감정을 덧씌워 상황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분별심이 강해질수록 자식의 행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침묵도 크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변화는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부모를 걱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사랑의 크기를 재단하려 합니다. 이때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노후의 관계를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아주 짧은 관찰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파도가 조금 잦아듭니다. 이것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는 이해와 체념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체념은 마음을 닫지만 이해는 마음을 넓힙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식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흐름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 존중은 결국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야 흔들리지 않는지, 노후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사람도 줄어들고 역할도 사라지고 하루를 설명해 줄 말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마음을 기댑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노후에 정말로 필요한 첫 번째는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한 곳에 매달릴수록 그 대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전부 맡기면은 자식의 기분과 여유, 상황에 따라 나의 하루도 같이 흔들립니다. 연락이 오면 안심하고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태.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종속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런 종속이 깊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중심이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오늘 누가 나를 찾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타의존적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평안을 남의 행동에 맡긴 상태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조용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방향을 바꿀 때 조금씩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힘든 것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를 실패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혼자는 곧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년의 혼자는 반드시 불행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니라 관조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은 줄어들고 불안도 함께 약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하루 중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 시간에는 전화도 텔레비전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저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막지 말고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연습은 혼자를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힘이 쌓이면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자식을 찾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자식과 만나는 순간은 더 편안해집니다.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없으니 대화도 짧아도 괜찮고 연락이 없어도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 마음이 독립했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노후에 마음이 독립한다는 것은 자식을 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의 독립 위에 어떤 삶의 리듬을 만들어야 하는지, 노후에 꼭 필요한 두 번째 조건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견디는 존재가 됩니다. 젊을 때의 하루는 짧았지만 노년의 하루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괴로움은 큰 사건보다도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반복될 때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의미 있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해야 삶이 달라진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삶의 안정은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고 반복 가능한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몸을 움직이는 시간, 밖으로 나가는 시간,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 흐름이 있을 때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노후의 리듬이 사라지면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고 대부분은 과거와 비교하거나 현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반복되는 생각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자신을 점점 초라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록 망념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도 몸을 움직이고 일상을 정돈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미 있는 리듬은 생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현재로 데려오는가입니다. 산책, 독서, 가벼운 정리, 정해진 시간의 식사, 짧은 스트레칭, 이런 작은 행위들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아침과 오후,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사라지면 마음도 함께 무뎌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밖으로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할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정해진 장소를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삶에는 다시 결이 생깁니다. 이 결이 바로 노후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종이에 하루의 기본 리듬을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밖으로 나가는 시간, 몸을 쓰는 시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하루의 기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식에게 향하던 시선이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지만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줍니다. 노후에 필요한 리듬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자기 삶에 흐름이 있을 때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마음이 독립하고 하루의 리듬이 생기면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리듬 위에서 사람이 왜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는지, 노후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조건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살아있기만 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어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존재일까?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필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일터에서는 물러나고 누군가를 돌보던 자리도 비워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조용한 공백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백을 그냥 방치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마음을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다시 자식에게서 채우려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전환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필요하다는 감각을 가족에게서만 얻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향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 전체를 뜻합니다. 이 자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이때 도움이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희생이나 헌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작은 일을 함께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얼굴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보시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지 않고 그저 관계가 오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흐름 안에 들어가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일을 정해보세요. 정기적일수록 좋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 하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다릴 이유가 생기고 준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노후의 활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움직이면 다시 집착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는 결과에 머물지 않는 나눔입니다. 그저 행위 자체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사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은 누군가의 반응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내 시간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있다는 경험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이 감각이 쌓이면은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존이 줄어들고 만남은 선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마음의 함정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빠지는 생각의 습관들이 어떻게 노후의 외로움을 키우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후가 힘들어지는 데에는 환경보다 마음의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며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마음의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함정들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조용히 일상을 잠식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함정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이 기다림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기다림 속에는 늘 비교가 따라옵니다. 왜 아직도 연락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생각들이 쌓이면 하루는 길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비교입니다. 노후의 비교는 주로 자식과 관련해 나타납니다. 누구의 자식은 자주 찾아온다더라. 누구는 함께 여행을 간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기준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별심의 한 형태로 봅니다. 각자의 인연과 조건은 모두 다른데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생각의 반복입니다. 같은 장면, 같은 말, 같은 기억을 하루에도 여러 번 되새기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표정, 그 말투, 그날 느꼈던 서운함이 마치 지금 다시 일어나는 일처럼 떠오릅니다. 이 반복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에 붙잡힌 마음이라고 합니다. 몸은 지금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를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행동, 말투, 선택을 조금이라도 조정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통제는 대부분 걱정이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가 내 기대에 맞아야 한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관계는 경직되고 자신도 지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모든 감정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습관입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은 이유, 마음이 허전한 이유를 늘 누군가의 행동에서 찾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말이 차가워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서.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오지만은 그 감정을 키우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습관들이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더 고립시키고 있는지 차분히 바라봐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런 질문을 통해 시작됩니다.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관찰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반복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비교였는지, 기다림이었는지, 통제하려는 마음이었는지.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의 자동 반응은 조금 느려집니다. 이 함정들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습관을 그대로 두면 노후의 삶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반대로 이 습관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삶의 선택지는 다시 넓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아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단한 실천과 훈련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함정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곧바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 역시 연습을 통해서만 자리 잡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실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숨 쉬고 걷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든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길게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들이마심 내심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마음을 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목적은 생각과 거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추는 연습입니다. 서운함, 외로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은 대부분 자동 반응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아주 짧은 멈춤을 만들어 보세요. 말을 하기 전, 전화를 걸기 전, 메시지를 보내기 전 잠시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반응하려 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충동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꼭 이 행동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행동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행동은 비교적 바꾸기 쉽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생각만 하던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가 보세요. 아무 목적 없이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굳어지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그래서 작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집 안정리 같은 행위가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네 번째 연습은 기대를 말로 꺼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기대는 표현되지 않을수록 상대와 나를 동시에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대를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기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질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두고 다른 일을 해보세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다섯 번째 연습은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마음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 하나, 가장 불편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을 살았다. 이 문장은 스스로를 다그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이 모든 연습의 공통점은 통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태도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후의 마음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은 어느 순간 반응이 늦어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외로움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 연습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연결은 유지되고 연결이 없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마음을 지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연습한 마음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특히 자식과의 거리가 왜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은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연락을 더 하고 관심을 더 표현하고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계는 붙잡을수록 숨이 막히고 놓아줄수록 숨을 쉽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억지로 이어지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고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 인연이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깊다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많은 중년, 노년의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지칩니다. 말을 아끼면 서운해지고 말을 하면 부담을 줄까 걱정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 긴장의 뿌리를 보면 대부분 잃을까봐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의 관심을 잃을까봐,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날까봐 마음을 더 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애착에서 비롯된 불안이라고 봅니다. 애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만큼은 나를 생각해야 한다. 이 조건이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관계 위에 올라갑니다. 자식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무게를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인다고 해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면 한 번의 대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변화는 기다림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연락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어디에 나갈지, 누구를 만날지, 이 기다림이 생기면 자식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위치로 이동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변화는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지 부모가 물러나면 자식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요구하지 않으면 자식은 스스로 연락할 여유를 찾습니다. 이때의 연락은 의무가 아니라 안부가 됩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관찰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정말 전할 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허전해서인지, 만약 후자라면 그 허전함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잠시 두어보세요. 대부분의 감정은 기다리면 모양이 바뀝니다. 이 연습은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고 여유가 있을 때 만나는 관계, 이것이 성숙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적절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이 감각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젊을 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방식의 따뜻함이 생깁니다. 매일 보지 않아도, 자주 통화하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된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향해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노후에 정말로 남겨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었던 마음을 바라보고 집착이 어떻게 고통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과 마음을 독립시키는 방법, 하루의 리듬과 의미, 그리고 관계의 거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까지 차분히 지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자리입니다. 노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남는 건 자식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길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후에 남는 것은 이 사람 그 자체보다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합니다. 첫 번째로 남아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 힘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만한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남아야 할 것은요, 하루를 살아내는 감각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마음을 썼는지, 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 하루가 그냥 흘러간 날과 하루를 살았다고 느끼는 날은 마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이 감각이 쌓일수록 노후는 공허가 아니라 조용한 충만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남아야 할 것은 나만의 관계망입니다. 자식 하나에 모든 마음을 걸지 않는 구조, 친구, 이웃, 익숙한 얼굴, 정기적으로 오가는 인연들, 이 관계들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삶을 지탱해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리 잡으면은 자식과의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남아있고 의존은 줄어듭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서운함도 함께 옅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자식을 부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식을 놓아버리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자식을 내 삶의 전부로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그럴 때 자식도 숨을 쉬고 나도 숨을 쉽니다. 불교는 늘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고.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도 말고 외로움에 끌려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관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노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나는 아직 불안하다. 나는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여전히 연습 중이다.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 인정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노후는 이미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납득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길 위에서 자식은 동행자일 수는 있지만은 목적지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음에 꼭 새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 그 방향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나를 살피고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충분히 의미 있는 노후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